구독, 좋아요. 예, 지금 시청자들 보니까 실시간으로 13,000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네요. 13,000명이 넘었네요. 그런데 좋아요는 아직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지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이란 사태부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장대한 분노 이렇게 명명한 대이란 군사작전. 자,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이 4대가 투입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부에서는 B2 이 전략폭격기가 투입이 됐느냐 아니냐 두 가지 엇갈렸는데 4대가 투입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예, 장면에서 지금 B2 이 전략폭격기가 투입하는 장면, 이게 지난해 그 장면이 아닙니다. 나탄즈, 포로도, 이스파한 이런 핵시설 포격 장치 지난번 거가 아니라 이번에 투하된 영상인데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B2 폭격기가 투입된 건 연이어 지금 연이어 일어났는데 두 번째인데 어떤 정황으로 좀 이해하십니까? 네, B2 스피릿이 전 세계에 21대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중에 19대를 운영 중인데 그중에 또 4대를 투입시켰다는 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초토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출격했던 이란에 출격했던 B2B에는 한 900kg, 아까 2,000파운드 정도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또 B2 스피릿에서는 18톤, 그러니까 18톤의 가량의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장 40시간 정도를 날 수가 있는데 공중 급유를 하면서 계속 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출발해서 이란까지 공중 급유를 하면서 날았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가격은 대당 한 3조 원인데 저 B2 스피릿이 요즘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전에서 지하 벙커로 숨어 들어갔을 때 폭격에 사실상 무의미했었는데 저 B2 스피릿은 벙커버스터라는 그러한 벙커까지 뚫고 들어가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폭격기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B2 스피릿이 갔다는 것은 이란의 어떠한 지도부들이 지하 벙커에 숨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예, 숨어봐야 소용이 없다. 지하 수십 메타까지 뚫고 간다. 일부에서는 이제 70m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110m까지 가능하다 이런 분도 있는데 숨을 곳이 없죠. 자, 그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전황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메네이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폭사를 했다. 군 손해보 40명이 동시에 폭사를 했다. 한 곳에서 건물 3채에 나눠져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곳에 30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 한 번 공격으로 이렇게 이란의 핵심 지도부가 모두 죽게 됐는지 네. 실제 내용은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네, 사실 마두로를 체포하러 갔을 때도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6개월에서 8개월 가량의 CIA의 정보전이 있었다. 어떠한 수백만 달러를 돈을 살포하면서 정보를 흡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두로를 일격에 잡아올 수 있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야간에 어두운 틈을 타서 습격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었는데
이 이란의 지도부들이 한 곳에서 회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곳에서 동시에 회의를 열 수 있다는 토요일에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습격을 하고 이란 지도부들의 상당수가 일격의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이미 미국은 자부하고 있는 게 미국은 그 이란 그 지도부 1순위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도 동시에 지금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후순위 또 후후순위도 다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숨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이러한 휴민트 정보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좀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와 군 수뇌부를 한 번에 그냥 일시에 제거하게 되면서 세계 이런 걸 알린 거라고 지금 많은 곳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파포 까불면 죽는다. 지난번 마두를 제거할 때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날리고 있는 것인데, 자, 지상전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 지상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벌써 미국의 정보력, 또 AI 기술력, 전자전 공격,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됐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렇게 휴민트 정보가 있고요. 네. 또 위성에서 보는 위성 사진지도 정보가 있고요. 또 감청을 하는데 감청기를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위성에서 전자파를 쏴가지고 창문에 흔들리는 미세한 정보로 감청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결국 판단하는 것이 어떠한 군사적인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AI에 이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숨어 있는구나, 적국의 주요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고 이 기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구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팔렌티오와 엔스로픽이 합작해서 제휴하고 있는 이른바 클로드라는 AI가 있는데 이 클로드라는 군사 전문 AI에 다양한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그 타격하는 날짜, 시기, 일시, 뭐 장소, 또 타격 대상이 누구인지 이 정도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타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상전을 뭐 간다고 하더라도 과거 한 20년 전에는 지상전에서 가장 유용한 무기가 EMP라 그래서 지상전이 들어가기 전에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지금은 마두로를 잡을 때 이미 나왔던 디스컴버블레이터라고 해서 그 전자기기만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체의 행동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고주파를 이용해서 뭐 대뇌의 뭐 전두엽을 자극시켜서 인체의 행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무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상파로 진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상파로 만약에 진입을 한다 그래도 이란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지상전을 마침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이제 한 12시간 전쯤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보로 이제 어제 저녁과 새벽에 계속 나왔는데, 자, 지금 여러 정황상 미군이 지금 생각했던 또는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앞서서 지금 가고 있다. 네. 더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필요시에 만일 상황이 이란이 계속 장기간 저항을 계속해 온다면 지상전도 지상군도 투입하겠다. 네. 투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한 4주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4, 5주 얘기까지 했는데요. 두 가지 문제 한번 먼저 이제 지상군 투입 문제 먼저 이야기를 네. 해보면 지상군 투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상군 투입은 미국 자국 내에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하던가 혹은 지상군이 투입하지 않은 다른 과학기술로 미국이 전쟁을 치렀을 때는 미국 내에 있는 군인들에 대한 인명피해가 없는데 지상군이 투입되는 순간 미국 자국의 국민들에 대한 군인들에 대한 인명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반발 여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사실 이 이란의 미국이 침공하기 전에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주요 시설 선제 타격만 하고 체제는 유지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미국에서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도 약간 다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란에게 주는 지금 저항하고 있는 이란 세력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있으니 여기 지상군 투입 전에 너희들이 결단을 내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계획을 빠르게 불과 사실은 전쟁 1시간 조금 넘어서 주요 지도부들 하메네이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들을 제거를 해버리면서 목표했던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란 내부의 새로운 이제 저항 체계 일부 잔존 세력의 저항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면서 4-5주 정도 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거의 한 달 정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장기전에 대비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의 화법은 사실 단호하면서도 그 메시지가 좀 모호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은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력과 어떠한 군사력을 가지고 단기전으로 끝낼 수도 있고 장기전으로도 충분히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호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결국에는 경제력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 식량 보급이나 이런 것이 다 경제력에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란이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하게 그 엄포를 넣는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이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도 뭐 한 1,500발 정도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일부에서는 2,000발 정도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1,500발 뭐 한 그러면 1,500에서 2,000발 정도 미사일이 있다는 것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어망 체제가 상당히 그것을 다 사실 막아내는 상황이 오니까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상은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포를 어디로 돌리고 있냐? 걸프국 주요 국가들을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 아랍에미레이트, 레바논, 뭐 이집트 뭐 이런 걸프 6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에다 이런 측면과 함께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를 또 공격하는 상황인데 이란의 대응과 이 헤즈볼라의 대응, 네.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이제 공격 상황이 정면으로 붙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이건 다소 좀 비겁한 일이죠. 이거는 뭐 가령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워도 뭐 힘센 아이가 힘 약한 애를 때렸는데 힘 약한 애가 대항을 하지 않고 본인보다 더 약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히스테리성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다소 비겁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2024년 11월에 휴전을 했는데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좀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을 띄우기 시작했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응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스라엘의 대응이 만만치 않는 게 이미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이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군사 전쟁이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좀 더 견고하게 그 군사적인 대응 장치를 만들어 놨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뭐 미국한테 땡깡을 부리는 약간 식인 것 같은데 너무나 위험한 게 지금 뭐 두바이에 나가 있는 현지 교민들에 의한 정보를 보더라도 두바이 어떠한 사람들 밀집 지역이나 관광지나 혹은 선박들이 있는 지역에 바로 코앞까지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밤에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번쩍번쩍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거는 그 현대전이 이미 1940년대에 유엔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그 장치를 만들어 놨거든요. 뭐 선전포고를 한다. 혹은 민간인을 살상하지 않는다. 뭐 의료와 뭐 기자들은 언론은 공격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규칙을 어긋나면서까지 이란이 이렇게 발악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사실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예. 특히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밀착해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타격하면서
이 중국과의 어떤 베네수엘라 관계를 차단을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란의 공습을 통해서 중국의 중동 영향력을 지금 차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란 공격 이게 이제 중국에 일단 미치는 영향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그 중국이 원유,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이프 원유가 있고요. 예. 해상 원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해상 원유의 80%가 이란산 원유입니다. 그 하루당 이제 138만 배럴을 지난해 수입을 했는데 또 이란 입장에 중국의 해상 원유 수입의 13.4%가 이란산 원유고요. 이란이 해상 원유를 수출하는 것의 80%를 중국이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란이 굉장히 이 에너지 원유적으로 보기에는 석유 산업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공동체가 굉장히 단단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이번에 폭격으로 인해서 침공으로 인해서 중국과 이란 사이에 그 원유 배급부터 원유 수급부터 해상 원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중국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기는 시작했어요. 예.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곳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UN 평화 관련된 기구나 혹은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데 희한한 양상은 트럼프 1기 때와 트럼프 2기 때의 명확한 차이는 뭐냐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냈던 전 세계의 나라는 그 메시지에 트럼프 이름을 넣었어요. 예. 트럼프 너 제대로 해라 라는 거 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에 대해서는 USA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북한도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너 삶은 소대가리 뭐 얘기하고 이재명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아직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 상황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그 어떠한 그 나라도 이란과 미국 간의 그 전쟁에 대해서 쉽사리 개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메시지를 좀 미국 아래로 순화하고 나서 아니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우리가 원유 수입하는 거에 13%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좀 갖고 가는 게 국가 이익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나 더 좀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서방의 여러 가지 좌파 언론을 제외하면 보통은 약간은 중립적이거나 보수 성향의 언론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이란을 버렸다 그런 취지로 글을 지금 분석하는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도 상당히 이번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순화된 네. 표현, 절제된 표현,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 네. 절제했다, 순화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내용을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도저히 자신들이 지금 나설 상황이 아닌데다가 잘못 나섰다가 그 파고가 중국과 러시아로 가면 굉장히 심각해진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상 이란을 뭐 혈맹 국가라고 그간 해왔는데 중국과 이란이 이란을 버렸다. 그런 취지의 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란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침공하는 것이 반인도주의적이냐 네. 혹은 이란을 가만히 냅두는 것이 반인도주의적이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의 세계 시민이 바라보는 세계 국민들이 바라보는 특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지금 이태원에서도 막 파티가 열리고 있어요. 파티가 열려서 이란 국민들이 파티를 주재해서 우리 한미일 동맹국들 한국인들 와가지고 같이 파티해요. 히잡 벗어던지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시위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6만 명 이상이 학살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학살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가 4살, 5살 어린 아이가 어린아이의 앞에 두고 부친을 아빠를 목에다가 줄을 매다는 이런 식으로 학살이 반인권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해서 핵을 억제하겠다고 들어가는 미국의 의중은 그게 첫 번째지만 세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에는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해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나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고요. 이러한 이유가 또 표면적인 이유로 말을 하겠고 실상을 들어가면 결국 미국의 힘이죠. 실상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해오는 과정, 또 그 전부터 IS를 타격하던가 이러한 뭐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현재까지 이르렀을 때 미국에게 까불면 안 되겠구나. 특히 트럼프가 지금 파포라 그래가지고 이게 속칭 까불면 죽어 이거인 건데 그래서 아마 성명 메시지를 그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가장 온순하게 메시지를 내세우는 것이다. 사실 약속 대련 비슷하게 약속 대련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 이 정도로 톤다운을 할 테니까 예. 우리 이 정도로는 해야 돼. 우리 국내 정치에 비춰봤을 때.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김민석 총리의 친형 김민웅 뭐 이런 사람들 국내에 있는 좌파들만 SNS에 굉장히 메시지를 세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냅둘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친형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박서군인가요? 그 네. 노동운동했던 뭐 진보운동했던 그분은 반일 운동했다가 일본 비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다른 차원에서 이게 군사 정치학 또는 정치 군사학 정치학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사진이 좀 보이는 사진을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수지 와이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백악관 지금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손에 찬 것이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와이스 실장의 손목에 착용한 것이 애플워치가 아니냐 이걸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논란은 됐지만 아닌 것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와이스의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그 소문에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정보전에 있어서는 녹음기나 혹은 데이터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뭔가 비공개 정보가 녹음이 되던가 혹은 뭐 마이크가 있던가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성을 하나 제시하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큰 게 결국 와이파이 혹은 블루투스 같은 통신기기 작동이 되냐 안 되냐인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 수칙 같은 경우에도 째밍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인근의 100m나 200m는 통신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관련 행사를 몇 번 갔었는데 핸드폰이 아예 안 돼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설명하기를 휴대폰이 안 되는 이유는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어떠한 폭파 장치, 어떠한 휴대폰을 공유기를 사용해서 다른 폭파 장치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어떠한 전자기기에서 전자통신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저 비서실장이 찬 게 애플워치라면 예. 녹음도 되고 데이터도 저장되고 이게 통신까지 되면 문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발견된 거는 애플워치 같은 통신기기가 아니라 뭐 웁에서 만든 웁에서 만든 그런 웨어러블 건강 장치여서 본인 건강에 대해서 신체의 심박수 같은 거를 측정하고 수면에 대해서 측정하는 그냥 웨어러블 장치인 거고 저기에 대해서는 미국 NSA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이 이미 승인한 것이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걸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사진이 나왔으니까 저걸 작아서 이제 논란을 삼았는데 그러면 저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웨어러블 기기다. 네. 그러니까 애플워치가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다 하는 것을 백악관이 밝혔습니까? 아니면 누가 저걸 어떻게 웨어러블 기기인지 알 수 있었죠? 네, 저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 회사에 있는 그 관련자들이 선제적으로 밝혔던 것, 나중에 이제 메시지를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예. 굉장히 희화시키면서 위트로 이제 승화시킨 것인데, 저 백악관 실장의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트 있게 내므로써 결국 저 웨어러블의 굉장한 홍보가 된 거죠.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 건강기기를 차고 있고 이게 NSA에서도 승인한 건강기기라는 것으로 굉장히 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회사의 경영자, 책임자, 관련자가 저것은 애플워치가 아니라 우리 회사 거 우비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잘 알아달라. 아주 좋은 거다. 이제 실장의 가슴이 박동이 이렇게 뛰고 있느냐, 뭐 네.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순간에도 위트 겸해서 홍보를 했군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게 이제 상황실인데요. 상황실이 두 개의 상황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지금 저 장면이 나오는 상황실입니다.
그 사진은 그냥 전체를 보여주세요. 저를 좀 좁혀놓고, 예, 저 상황실이 바로 마로라고 상황실이고 또 하나의 상황실이 있었다고 하죠. 예, 제가 이제 사진을 여기다 붙이진 않았는데 벤스 부통령이 있는 상황실이 별도 상황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상황실이 하나 있고 네. 부통령이 있는 상황실이 또 하나 있고 두 개의 상황실이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놨어요. 그러면 뭐 외부 공격에 이렇게 대비하는 형태였을 건가요? 네.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예. 이란도 어떠한 또 그 아랍 국가들도 미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려고 할 텐데 예. 대통령 주변에 아무리 그 정보 검색을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빈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의 준전시 체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준전시 체제에서는 예전에 왕정 시대에도 왕과 왕자를 다 구분시킵니다. 네. 왕과 왕자와 또 왕자들 사이에 여러 명을 다 떨궈 놓으면서 다 숨겨 놓으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한 것에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 벤스 부통령을 각각 다른 장소에 둠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보를 좀 더 강화시키고 지금 사실상 미국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또 서방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공습 직후에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 공격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이슬람 혁명 이 직후에 이란 정권의 도발을 하나하나 짚었는데요. 자,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 떴죠? 저 사진은 테헤란의 1979년 11월 4일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극 인질극이 있었던 그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란이 미 대사관을 점거하는 그 사건도 있었고 베이루트 테러 사건도 있었는데 그 47년간 이란의 그런 학살 행위, 폭력 행위 이런 걸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주되게 공격하는 원인의 하나로 설명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꺼냈는데 어떤 차원에서 상황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 대사관이라는 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40년대 중반부터 유엔이 발동되면서 대사관이라는 곳은 치유의 법권으로 인정을 하자. 네.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대사관 안에 있는 인력들은 건들지 말자라는 것으로 다 협상을 다 해놨는데 지금 저 19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란에 있는 팔라비 왕조가 이란을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이란 왕조들도 다 탈출을 했는데 미국이 그 미국 내에 정착을 하게 해준 거예요. 망명을 한 거죠. 망명을 했을 때 그래 망명인들 너네 그 난민들이니까 우리 미국이 받아줄게라고 했더니 미국의 그 이란의 혁명군들이 미국 대사관에 있는 저러한 직원들 공관원들 66명, 66명을 억류를 한 것이고요. 저기에 대해서 뭐 구출 작전이 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고 거의 440여일 정도 저 상태로 억류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풀려가 나긴 했는데 440여일 동안 그 억류를 했던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1983년도에 레바논에 있는 미군 부대 기지가 어떠한 그 무장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 내 지원을 받고 있는 테러 단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해병대원들이 24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4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단순히 핵 공격으로 가는 게 아니다. 또 어떠한 인도주의적으로 인권주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란은 이미 미국을 공격했던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와 또 해외에 있는 미국 공간을 공격했던 전례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 자국민들에게 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 자국민들이 반미운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가장 큰 사건을 꺼내 들은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건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을 한 것이고 역사책 속에서 밝혀지지 않는 또 얼마나 많은 이러한 그 정보전과 살상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힐지 안 밝힐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제는 미치는 이번 이란 공격, 현재 이란이 또 주변 국가 걸프국을
국가들을 공격하는 이 상황, 중동 전면전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한적 전쟁이 전면전으로 지금 전화되고 있는,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을 했고 아시아 증시도 지금 폭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앞서 이제 6,100개에서 좀 6,100에 내려갔다가 다시 6,100 정도는 조금 회복한 것 같아요. 출발 자체가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자, 여기에다 환율도 지금 1,463원 지금 몇 전입니까? 앞서 봤는데 9전으로 나와 있네요. 한 20원 이상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유가 문제, 증시 문제, 환율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뭐 전쟁이 발발을 하면 뭐 유가나 금이나 은값이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금값은 치솟고 있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 전 세계에서 원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동, 그중에서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 해협에서 원유선을 갖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러한 원유선들이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서는 뭐 한동안 전쟁이 있는 한 조금 지속될 수가 있다. 근데 미국에서 여기서 전쟁에 대한 비난이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아시아 전체적인 증시도 다 내려갔습니다. 일본 지수나 뭐 홍콩 지수, 중국 지수도 전체적으로 내려갔고, 뭐 유럽 관련 말레이시아 지수도 그렇고 유럽 관련된 지수도 전체적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이번 주 내내 연장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쟁의 추이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질문을 하고 다음 국내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가 현실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우리 경제, 경제 문제 이외에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인데 우리 경제 측면을 우선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한반도라 그래서 그 러시아 뭐 중국 대륙하고 연결돼 있지만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 관련 관점에서는 섬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LNG도 LNG 관이나 석유도 석유 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LNG 선 또 석유 관련해서도 배로 그 해상 원유로 들어갖고 와야 되는데 카타르해산의 그 해상 LNG나 혹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하는 그런 석유 원유가 다 저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모든 배들이 꽉 막혀서 못 가고 있거든요. 사실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저 지나가는 배에 대해서 폭격을 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고 있고 지금 요즘에는 항공으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배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른 쾌속으로 통과를 했더라고요. 다른 배들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아마 에너지적인 그 시급함이나 또 배의 쾌속이 미사일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배 한 척만 원유선 한 척만 굉장히 쾌속으로 통과를 했는데 아마 그건 특이사항인 거고 앞으로 한동안 이 원유 수급과 그 LNG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저도 그 국회에서 가스공사나 석유공사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보니까 좀 희한한 게 대한민국, 대만, 일본이 이 동맹을 맺고 에너지 동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일본, 대만 다 섬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일본, 대만이 서로 부족한 에너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타르산 LNG가 우리나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혹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박을 했는데 일본이나 대만이 갑자기 조금 꺼줘 이러면 꺼주기도 하고 또 혹은 뭐 석유에 대해서도 조금만 빌려주면 빌려주기도 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대만과 일본과 에너지에 대해서 또한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그 난방 에너지를 쓸 거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하루빨리 전쟁이 좀 마무리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